이게 의외로 영상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내가 너무 구리게 나오고 배 힘 안 주고 있고 그러면 조금 부끄럽더라고. 속상하고. 녹화되고 있는 거지? 자,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는 2학기 때는 매주 월, 수, 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5대 19개 강송 교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절도사라는 세력들에 의해서 5대 19개 분열기가 찾아왔다가 절도사 중에 하나였던 조광윤에 의해서 송나라가 건국이 되고 송이 이후에 5대 19를 통일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는 동안 동아시아 각 지역에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들이 성립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충돌이나 대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한 국제관계가 전개되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무사들이 세운 정권 뭐라고 불렀어요? 막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죠? 최초의 막부는 어디에 세워졌나요? 가마쿠라에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지만 일본은 천황을 신성시 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천황과 기존의 조정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쇼군의 막부와 천황의 조정이 공존하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 그 특징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6쪽 오른쪽으로 가서요. 거란의 성장 10에서 11세기의 동아시아의 모습을 거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거란족의 경우에는요, 랴오허강 상류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이었고요. 밑줄 칠게요.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916년에 건국이 된 요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자, 야율 아보기 사람 이름이에요. 성이 야율씨고요. 이름이 아보기입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맹하면서도 또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싸움도 잘했지만은 대다수의 유목민족들이 한족을 얕잡아보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이 야율 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한족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야율 아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밑주십시다. 무엇을 멸망시키고 그 영역을 차지한 것이냐? 발해. 그렇죠. 발해를 멸망을 시키고 그 영역을 차지한 것이 첫 번째 성장의 바탕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 거예요. 발해라는 나라는 해동 삼국이었고 지도상에 표시된 영역도 굉장히 커서 꽤 강력한 나라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 맞아요. 사실 발해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뚜렷하게 무엇이 멸망의 원인인지를 딱히 집어낼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두산 폭발설이에요. 이 발해가 멸망했을 때 즈음에서 백두산이 크게 폭발했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백두산이 폭발했던 때에 화산재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됐냐면은 일본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강력한 화산 폭발의 경우에는 무엇을 동반하나요? 기후변화 또 있고요. 지진이라든지, 그죠? 쓰나미 같은 이런 어떤 피해가 함께 동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나라가 이 재난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한 와중에 요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원적 민족 구성이다라고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발해의 지배층은 그렇죠. 옛 고구려 계통의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다수의 피지배층의 경우에는 말갈족이라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민족적인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말갈족이 스스로 발해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다라는 요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영역을 차지한 것이 거란족 요 나라의 성장 받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 거란족의 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요거 조금 중요한데요. 만리장성보다 아래에 있는 이남에 있는 이른바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던 것이 이 요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라고까지만 돼 있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에는 그죠?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그 뒷이야기까지 배우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족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란족이 어떻게 해서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자,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가 돼 있긴 한데 아마 흐려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요 하고 이렇게 밑에 쭉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잖아요. 보이나요? 네, 그 화살표 거의 밑에 쪽에 끝에 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흐릿하게 빗금이 쳐져 있을 텐데 요 부분이 바로 이 연운 16주에 해당하는 땅이 되겠어요. 잘 안 보이면 지도상에 표시를 한번 해 두시기를 바래요. 여기다가 좀 그릴까? 자,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자면요. 요렇게 만리장성이 있다고 치고, 알다시피 황허강과 양쯔강, 청장강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에 여기가 땅이 연운 16주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오호강 상류에서 성립된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요나라가 어떻게 해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었느냐? 자, 그거는 언제였냐면 아직까지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 5대 10국 시기에 이 거란족이 요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자, 이 5대 10국 시기에 절도사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절도사 석경당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후당의 절도사였는데 5대 10국 가운데 하나였던 후당의 절도사였는데 후당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후진을 건국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으로는 반란을 성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한 군사력을 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요나라 거란으로부터 그 부족한 군사력을 빌려오는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거란족이 이 석경당을 돕는 대가로 얻어간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그 대가로 받아간 것이 바로 연운 16주였던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석경당의 경우에는 이 거란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나를 도와서 나를 황제로 만들어주면은 이 연운 16주라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반란에 성공을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약속대로 연운 16주의 땅을 거란족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조그마한 땅인데,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 땅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첫 번째, 자, 이 땅의 경우에는요, 이 땅의 경우에는 화북의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만리장성 이남이야, 그지? 만리장성 만들어진 까닭이 뭐예요? 그렇지,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런데 만리장성보다 남쪽의 땅을 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리장성 너무나 다름없다는 거잖아요, 그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거란족의 경우에는 화북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 진출할 수 있는 다리를 얻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역의 유목지역이에요. 농경지역이 화북이니까, 그지? 여기 농사짓는 땅이기 때문에 이 요나라 거란족이 살고 있었던 북방 유목지역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 뛰어난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가치가 높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얻음으로써 거란족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석경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를 도와준 거란에게 무엇까지 하느냐? 거란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기도 했어요. 따라서 한족 입장에서는 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죠? 뭐나 다름없어요?
매국노예요. 그죠? 지가 황제 되겠다고 땅도 팔아넘기고 한족의 자존심마저도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족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석경당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요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땅을 얻게 됨으로써 이후에 야오허강 상류를 비롯해서 연운 16주를 포함한 대략 한 이 정도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알다시피 5대 19개 시대가 통일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조광윤과 그의 동생에 의해서, 아무튼 송나라에 의해서 5대 19시대가 통일이 돼요. 자, 그리고 송의 수도는 어디였냐면요, 거기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카이펑, 변경이라고 하는 곳이 이 송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자, 송이 5대 19개 분열기를 통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상당히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었을까? 그렇죠. 이 거란족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운 16주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불안해. 그치? 왜? 수도하고의 거리가 어때요? 꽤나 가까워요. 그죠? 게다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장벽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지? 자,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이 동맹도 중요하지만 연운 16주를 자기 땅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요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했느냐? 연운 16주라고 하는 군사적 요충지를 얻었으니까 여기를 발판 삼아서 더 남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했던 송,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요나라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요나라가 이겼어요. 왜? 네. 왜?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싸움 잘하게 생겨서요. 네, 맞아요. 원인은 두 가지죠. 요나라가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요나라가 싸움을 잘해서였고요. 송나라가 싸움을 못해서 송나라는 싸울 때마다 집니다. 자, 왜 송나라는 싸울 때마다 졌느냐?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예전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빠져있는 송나라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선생님이 내용 박수 쳐놓고 CF 송의 가로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이나요? 네. 네, 거기 들어갈 말 바로 무엇이냐면은 문치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송나라 이퀄 문치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송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문치주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문치주의 무슨 말일까요? 문과 학문으로서, 그죠? 문건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게 바로 문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설명에 써놨듯이 무관들은요, 천대하고요, 문관들은 우대하는 정책이 문치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학문을 숭상하고 싸우는 것을 무를 천시 여기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숭문천무의 정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숭문천무의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해야만 했느냐? 그 까닭은요, 자, 송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5대 19의 분열과 혼란 속에 탄생한 나라였고 5대 19의 분열과 혼란을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였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가 또 나라가 절도사에 의해서 뒤집히고 망하지 않으려면은 이 5대 19의 분열과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고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이 5대 19의 분열과 혼란이 일어났던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죠. 이 절도사라고 하는 무관 세력들이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5번 연속으로 왕조가 교체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송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절도사 같은 무관들의 세력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미치칩시다. 절도사 세력들을 억압하고요, 그들의 권한을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절도사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버리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밑줄 칠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뭐 했다?
과거제를 정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송나라 때 문치주의 정책 속에서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이것도 예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 빠져있는 개념인데요. 어떤 게 새로 이 도입이 되냐면요. 이른바 전시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전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과거 시험에서 황제가 직접 최종 면접을 보는 제도가 바로 전시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과거제도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지방시험에 쳐서 한번 거르고요. 통과한 애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중앙에 와서 중앙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2차에 걸친 시험을 통과한 애들은요, 면접관과 함께 면접을 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시험을 2번 통과하고 면접관과의 면접을 통해서 통과된 최종 합격한 애들은요, 나를 뽑아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을 본 관리하고 고위 관리하고 새롭게 뽑힌 관리 사이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손을 잡고 황제를 왕따시키는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전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황제가 직접 면접을 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황제권은 강화예요. 그죠?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가 있어. 그지? 그리고 황제가 직접 면접을 봐서 뽑으니까 이렇게 합격된 사람은 나를 뽑아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어? 황제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송나라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느냐? 밑줄칠게요. 황제권을 강화하고요. 국내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숭상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문화 발전, 특히 유학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졌을까? 특히 유학의 발전을 이루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발전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책은 송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고 그 효과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나타났던 부작용은 무엇이었겠어요? 군사력. 그렇죠. 밑줄 칠게요. 바로 군사력의 약화로 인한 대외적 위기의 초래인 겁니다. 자, 젊고 유능한 인재는 문관이 되려고 할까? 무관이 되려고 할까? 당연히 문관이 되려고 하겠죠. 그죠? 무관은 천대하는데, 그지? 유능한 인재는 전부 다 문관이 되려고 하고요. 무관들은 무능한 인재들로만, 사람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상당히 낮아요. 송나라 때에는요, 정말 젊은 새끼가,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군인하냐 뭐 이런 어떤 인식을 받을 만큼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상당히 군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으로 채워지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요, 대외 전쟁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굉장히 군사력이 약한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송과 요의 전쟁에서 송나라는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려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은 카이펑 바로 앞에까지 밀려오게 돼요. 이제 걸어서 하루 정도만 더 가면은 카이펑까지 요 나라의 군대가 들이닥칠 수 있는 거리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송나라는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카이펑을 함락시킨다고 해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수도니까 어떻게든 송나라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계속 전쟁을 하겠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요, 요 나라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 않았어. 왜 그랬느냐? 전쟁은 뭘로 하는 걸까요? 맞아요. 전쟁은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송나라와 요 나라 중에서 어느 쪽의 경제력이 훨씬 더 뛰어났을까? 당연히 송나라가 훨씬 더 유목국가보다 뛰어납니다. 그죠? 자, 과거 한무제하고 흉노와의 전쟁을 떠올려 볼까요? 원래 군사력은 누가 더 셌어? 흉노가 더 셌어. 근데 한무제가 흉노를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 뭐였어요? 돈이 많아.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갔어?
장기전으로 끌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돈이 먼저 떨어진 흉노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죠?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만큼은 결코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카이펑에서 걸어서 하루 거리에 있는 곳에서 두 나라가 만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04년에 맺어진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평화조약이 송과 요 사이에서 체결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전연의 맹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연의 맹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안 써 있는데요. 일단은 송나라하고 요나라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를 맺기로 하느냐? 형과 동생처럼 사이좋은 관계, 형제 관계를 맺기로 합의를 봅니다. 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을까? 호란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었으니까 요가 형이고 송이 동생이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송나라가 형이고 요나라가 동생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중요한. 그렇죠. 송나라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유학이 발달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유학, 유교에는 화이관, 중화사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국가의 송나라 입장에서 자존심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송이 형, 요가 동생이 이런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요, 밑주십시다. 송과 요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침입하지 않기로 해요. 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세상에 전부 다 공짜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요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밑줄칠게요.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패라고 해요. 매년마다 주는 돈이라고 해서 세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줬다라고 하냐면요,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 정도를 매년마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오늘날 쓰는 돈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비단 한 필 정도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은 한 양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럼 얼마요? 1년마다 주는 돈이? 네, 문과니까 계산하기 쉽겠지, 그지?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봤더니 대략 한 4,030억 정도 되는, 억 원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매년마다 4천억 가까운 돈을 주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를 송나라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게 바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이고, 그죠? 거란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아도 그들에게 부족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매년마다 4천억씩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 문화. 송나라가 문화도 발전했지만 문제. 돈이 많아서이겠죠, 그지? 밑주십시다. 자, 송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강한 경제력과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이런 내용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강남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나요? 네, 그죠? 자, 송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경제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후에도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또 농업기술도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뛰어난 농업 생산력을 갖춘 나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수준 높은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송나라의 그 발전된 문화를 수입하고자 했어. 그러면서 송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교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송나라는 역대급으로 돈이 많은 부유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란족과의 평화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군사력이 약화되었던 송나라, 요나라와의 충돌에서 이런 식으로 충돌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역사학자가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매년마다 주는 세패, 송나라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도 뭐 남는 장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무서워요. 마약도 무섭고 술도 무섭고 담배도 무섭지만은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돈 맛이 참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 한번 돈의 맛이 중독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요 나라도 실제로 그러했어요. 처음에는 건강하고 용맹한 민족의 나라였는데 싸우지 않아도 매년마다 돈이 들어와. 어떻게 됐을까요? 무능하고 나태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요 나라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송과 요 사이에 평화가 유지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번에 방학이 짧고 코로나 때문에 놀러를 아무데도 못 갔지. 너네들도 어디 갔다 왔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닷가를 못 간 게 되게 많이 아쉬워요. 매년 여름마다 바닷가를 그래도 한 번은 갔거든. 특히 이제 재작년에 바닷가를 갔는데 매날마다 이렇게 좀 사람 많은 해수욕장을 갔다가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 막 저런 거 있잖아. 뉴스에 뭐 해운대 같은 데 나오는 공무원 있지. 물반 사람반 막 이런 데 있잖아. 그지? 그런데 뭐하러 가나 싶은 거야. 너무 열받더라고. 실제로 갔을 때 바가지도 많고 뭐 아무튼 사람도 많고 해서.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사람이 없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사람 없고 그냥 가족들끼리 즐기기 정말 좋더라고. 다만 불편한 거는 화장실이 조금 멀리 있었던 거, 그리고 되게 후졌던 거 하고 근처에 먹을 게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놀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졌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앱을 찾아가지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배달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나와가지고 그 컵라면 먹어봤니? 기가 막히게 맛있지, 그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맛이었다고 깜짝 놀라잖아, 그지? 그때도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먹은 인생의 짜장면 중에 한 5손가락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도 아니었거든. 그냥 평범한 짜장면이었는데 바닷가에서 그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매년마다 또 얘기하다 보니 침이 보이네? 매년마다 우리 여름에 바닷가 와가지고 꼭 짜장면 시켜 먹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올해 그거를 못 먹어봤네요. 확실히 집에서 먹을 때하고 좀 그 특수한 상황에서 먹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 그지? 예를 들자면은 컵라면 또 언제 마시지? 겨울에 이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후후 불어서 이게 입김이 저기 뭐냐 여기에 휙 들었다 그때 또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아, 왠지? 그죠? 아무튼 올 여름 그걸 못 해보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몇 분에 끝나지 이게? 25분? 30분? 30분? 시간 충분하네요. 자, 16페이지 여기까지나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칩시다. 거란의 이원적 통치 정책입니다. 거란은요, 두 가지의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왜 그러했느냐? 자, 과거에도요, 화북 지역을 지배했던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3세기에 대규모로 이동을 했던 이른바 오호라고 불리는 유목민족들이었어. 기억나니? 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애들이었느냐? 원래 자기가 살던 유목지역에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거기를 떠나서 화북으로 이동을 해온 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좋든 싫든 화북이라고 하는 농경 지역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됐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이고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북위의 효문제가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 추진해가지고 없애고 막 융합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란과 또 앞으로 배울 여진과 몽골 같은 애들은 걔네들과의 상황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첫 번째, 그들은 우리는 결코 한족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치십시다. 얘네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땅을 버리고 이동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유목지역과 더불어서 농경지역을 함께 지배했다라고 하는 게 오호와 이들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 원래의 모습을 버려가면서까지 한족과 동일한 문화적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한족 문화가 좋으면은 내려와서 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원래 자기 살던 유목 지역의 유목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역을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 겪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야. 뭐 하면 되는 거야? 농경 지역은 농경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유목 지역은 유목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무엇해서? 그죠? 나누어서 분리해서 통치하면 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통치의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원적 통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란족이 사용했던 이원적 통치 방식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영호야, 여기 있어도 카메라에 잡히니? 아니요. 안 잡혀? 자, 거란족이 사용했던 이원적 통치 방식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죠. 한번 보세요. 자, 남면관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 현재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땅을 주 단위와 현 단위로 나누어서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주 현재, 원래 어떤 사람들이 쓰던 통치 방식인가요? 어떤 사람들? 한족들, 농경민들의 방식이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화북에 사는 한족을 비롯한 농경민들의 경우에는 남면관제, 주현재의 방식으로 원래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면관제는 뭐겠어요? 북면관제는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북면관제 부족제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목민족들은 부족 단위로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북면관제는 바로 그러한 유목민들에게 맞춘, 유목민들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통치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에요. 이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역을 나누어서 각각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나눠서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이원적 통치의 방식을 실시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네, 두 개만 더 밑줄칠게요. 자, 첫 번째, 거란족은요, 자기들만의 문자, 거란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려면은 문서를 만들어야 돼, 그지? 문자가 필요합니다. 자, 얘네들이 한자를 쓰면 됐을까? 한자를 쓰기 편했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워. 왜? 한자는 거란족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다른 문자잖아, 그지? 자, 굳이 얘네들이 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족의 문화를 배울 필요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란 문자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비추칠게요. 뭐예요? 이들은 불교를 숭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불교 왜 믿었을까요? 불교 왜 믿었을까? 물론 좋아서 믿었겠지만은 왜 믿었을까? 자,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사상과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기존의 한족들이 중국을 통치할 때 사용하였던 종교와 사상이 무엇이었어요? 유교, 유학이었어, 그지? 그럼 거란족은 왜 유교, 유학을 숭상하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 유학에는 중화사상, 화이관 같은 이러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목민족인 거란족들은 그것을 통치의 이념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족적인 편견이 없는 불교를 숭상해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세기, 11세기 거란족의 요 나라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11세기, 12세기로 넘어가서 한구투족이 서하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